광부들이 지하로 내려갈 때 그들이 하는 인사는 그렉 아우프입니다. 그렉 아우프의 뜻은 살아서 보자, 무사히 돌아와라, 행운을 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광부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 인사말이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파독 간호사가 엄마에게서 온 편지를 읽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딸 현자야 보거라. 이 편지를 보게 되면 독일이겠지? 항상 고맙고 든든한 우리 큰딸. 너무 힘들면 돌아와라. 너무 멀리 보내서 어미 가슴이 찢어진다. 오메 이년아, 돈 벌라고 밥은 절대 굶지 말거라. 돌아오면 어미 곁에서 같이 살자. 안녕하세요. 강 선생의 친절한 역사 이야기 75번째입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광부와 간호사, 그들이 불렀던 독일 아리랑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모습이 서독으로 향하는 출국하는 간호사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의 마음이 어떠했을지가 잘 느껴지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가보셨나요? 네, 남해 독일 마을입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은퇴 후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곳이죠. 이곳에 가면 꼭 들러봐야 될 곳이 있습니다. 파독 전시관입니다. 입장료 1,000원밖에 하지 않는데 이곳에 들어가 보시면 당시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좀 더 입체적으로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장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영화 국제시장의 한 장면입니다. 파독 광부로 가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받는 장면이죠. 영화 국제시장은 우리 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영화 속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 굳세게 살아온 우리들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죠. 저도 오늘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삶을 중심으로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이야기, 그 첫 번째는 광부와 간호사, 그들이 서독으로 간 이유입니다. 1962년 우리나라는 무척 가난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8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방글라데시보다도 태국보다도 못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당시 서울의 실업률이 16.4%, 전국의 실업률은 30%에 다다랐습니다. 반면에 2차 세계대전을 패망했던 독일은, 그 중에서도 서독은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면서 1960년대에 굉장히 급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독 사람들은 광부 일이라든지 또 힘든 간호사 일들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1950년대에는 미국의 경제 원조에 의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경제 원조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는 가난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에 돈을 빌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주겠다는 나라는 별로 없었죠. 그때 서독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줬습니다. 같은 분단 국가로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선뜻 손을 내밀었던 거죠. 그래서 1961년에 한독 경제 및 기술 원조에 관한 의정서가 체결되었고 우리는 서독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마르크에 이르는 차관을 들여올 수 있었습니다. 이 돈이 우리나라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조금씩 경제 성장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독의 차관을 들여오면서 이후에 서독의 광부가 부족한 상황, 반면에 우리나라는 실업률이 높은 상황, 이런 것들이 딱 맞아떨어져서 우리나라의 광부들을 서독에 파견하는 한독 협정서를 체결하게 이르릅니다. 그래서 1963년 파독 광부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1차 모집에서 모집할 인원은 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집에 응시한 사람들은 46,000명이었습니다. 무려 100대 1에 달하는 경쟁률이었습니다. 당시 파독 광부의 지원 자격은 중졸 이상의 20세에서 35세의 남자, 반드시 병역을 필요해야 되고요. 계약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질 월급은 600마르크였는데 그것이 그 당시 봉급 생활자들의 월급의 8배였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파독 광부에 지원을 했던 거죠. 파독 광부에 지원한 사람들 중에는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렇게 광부들을 모집했고 서독의 루르 지방에 파견될 탄광 근로자 367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서독으로 파견하기 전에 기본 교육과 외국어 공부를 시켜야 됐겠죠. 그 과정에서 약 100명이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차 파독 광부로 보내질 247명 중 제1진 123명이 1963년 12월에 김포공항을 출국했습니다. 그렇게 파독 광부가 서독으로 가게 되었죠. 간호사들은 어떠했을까요? 간호사들은 1950년대 때부터 민간 차원에서 조금씩 서독으로 파견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간호사를 파견하는 일을 추진했던 사람은 여기에 있는 이수길 박사였습니다. 이분은 독일의 대학병원에서 소아과 의사로 일하고 있었죠. 그런데 독일 병원의 상황이 어떤가요? 간호사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독일은 이 시기 급속도로의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면서 많은 병원,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병원이 생겨났는데 그런 병원에는 간호사들이 턱없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간호사들을 서독으로 데려와서 취업을 시키는 일을 추진했던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분은 북한 출신이었고 한국전쟁 때 월남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아서 몸이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게 그 당시에는 검정고시처럼 의사 자격을 획득을 했어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자신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의학 공부를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신체적으로 불리한 조건들도 국내에서는 활동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죠. 그래서 이분은 독일로 갔던 겁니다. 서독에서 학위를 따고 서독에서 정착해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었던 거죠.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간호사들을 서독으로 취업시키는 일을 나서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서독에는 보수 집권당이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 근로자들의 취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저기 헤센주는 진보 계열의 사람들이 집권하고 있어서 외국인의 취업을 허용해 줬던 겁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을 헤센주로 취업을 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문턱이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서독의 한국 대사관 측에서 반대를 했어요. 한국 대사관은 서독에 파견된 광부들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간호사들까지 파견된다고 하니 자신들의 일이 감당할 수 없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이수길 박사는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 정치인들을 설득해서 결국 한국의 간호사들을 서독에 파견시키는 일을 성사시켰던 거죠. 그렇게 서독으로 가게 될 간호사들이 김포공항을 출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당시 김포공항은 그야말로 눈물바다였습니다. 김포공항을 떠나는 날 눈물 젖은 어머니의 얼굴이 내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식구들과 한국을 떠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내 미래에 대한 희망 때문이었다. 모두 이런 희망을 품고 김포공항을 출국했습니다. 1차 파독 간호사 128명이 1966년에 독일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부분이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독일로 가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 시대 가난했던 나라, 집안의 빚을 갚아야 되고 동생들을 교육시켜야 되는, 그리고 국내에서는 자신의 꿈을 펼치기 힘들 것 같고 더 큰 세상에서 기회를 잡고 싶었던 꿈을 쫓아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시대가 낳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죠. 두 번째 이야기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삶입니다. 독일에서의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서독에 파견된 광부는 7,936명이었습니다. 광부들의 여건은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지하 700m에서 800m, 심지어는 1000m가 넘는 막장에서 석탄을 채굴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짊어지고 사용해야 되는 도구들은 서양인들의 체구에 맞추어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50kg가 넘는 것들을 짊어지고 일을 해야 됐던 거죠. 여기에 있는 스탬펠이라는 것은 막장에 천정이 무너지지 못하도록 세우는 기둥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려간 막장은 35도가 넘는 높은 기온 속에서 힘들게 일해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우린 막장에서 매일 목숨 건 전투를 했다. 땀에 젖은 팬티를 하루 5번 이상 짜서 입어야 했고 장화는 땀으로 젖어 10번 이상 쏟아내야 했다. 이렇게 그들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실제로 서독에 한국 광부들이 파견되기 이전에도 외국 근로자들을 탄광에서 일하게 했었다고 해요. 아프리카에서 온 노동자들도 있었고 유럽에 있는 터키라든지 다른 나라의 근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광부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했고 실제 이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독일 내에서는 이들에 대한 칭찬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이들에게 보너스를 주라는 여론도 만들어졌었다고 하죠.
그런데 광부들이 지하로 내려갈 때 그들이 하는 인사는 그렉 아우프입니다. 그렉 아우프의 뜻은 살아서 보자, 무사히 돌아와라, 행운을 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광부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 인사말이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파독 간호사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소독에 파견된 인원은 총 11,057명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의 사정도 비슷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와 달리 서독은 간호사들에 대한 대우가 좋지 못했습니다. 서독에 있는 간호사들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그리고 간호를 보조해주는 사람들과의 일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간호사들이 청소도 해야 되고 음식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들에 대한 간호도 해야 되죠. 환자들의 대소변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시신을 닦는 일까지 해야 됐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힘들 수밖에 없었죠. 특히 정형외과 같은 곳에서 체구가 큰 환자들을 간호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 간호사들 역시도 한국 광부들 못지않게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어떤 간호사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면서 자신이 간호했던 환자가 죽자 자신의 가족인 양 크게 슬퍼했다고 하죠. 그런 모습들이 서독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응급실에서는 사고로 피투성이가 된 환자들이 들어옵니다. 한국 간호사들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환자를 케어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가 부족하다면 자신의 피까지 수혈해줬다고 합니다. 그런 한국 간호사들의 모습에 여러 매체에서 동양에서 온 천사, 주사 잘 놓는 간호사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그곳에서 일을 했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전 세계에서 이름조차 몰랐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서독에 각인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서독에서는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대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광부들을 찾아갔죠. 그리고 광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모두 외화를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군요. 지금 우리는 힘들지만 적어도 우리 후손들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맙시다. 그런 목소리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날 이곳에서 애국가를 불렀는데 다들 목이 메어서 애국가 노랫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독으로 간 파독 근로자들, 그들은 이곳에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힘들 때마다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그들의 아리랑에는 그들의 애환이 그대로 담겨 있겠죠. 세 번째 이야기는 파독 근로자들의 아픔과 비극입니다. 1964년에 광부 김철환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서독의 에센 광산에서 한국으로부터 9,000km 떨어진 곳에서 지표면에서 1,000m 아래에서 30도가 넘는 막장에서 32살 한국인 청년은 큰 돌에 맞아서 즉사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서독에서 화장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가 된 유해를 국내에 모시고 왔죠. 그리고 그의 유해는 그의 고향인 충남 서천으로 보내져야 됐습니다. 그런데 잘못해서 서산으로 배달이 됐다고 합니다. 유가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어렵게 유해를 받았는데 허술한 종이에 포장이 되어 있어서 가루가 된 유해의 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죽음은 또 있었습니다. 1965년에 역시 채굴을 하던 중 사고로 이성재라는 26살의 청년이 사망했습니다. 그는 원래 단국대학교를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졸업하고 취업이 쉽지 않을 거란 생각에 파독행을 선택했던 거죠. 그가 서독에 오고 나서 딱 2달 만에 이런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른 광부들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나 역시 언제 저렇게 관 속에 말 못하는 시체로 누워있을지 두려웠다. 실제로 한국인 광부들의 사고는 많았습니다. 통계에서 보는 것처럼 부상과 사고가 비일비재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파독 광부들의 모집 조건이 조금 더 강화됐습니다. 1974년에는
광부를 모집하는데 광산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그리고 출고기를 기준으로 광산에서 이직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이렇게 조건이 강화되어야 했던 거죠. 이번에는 간호사들의 삶입니다. 간호사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의학 용어는 더욱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듣는 것도 쉽지 않았고 말하는 것도 더 어려웠습니다. 어떤 간호사는 가장 힘든 것이 아무도 없을 때 병원에서 전화벨이 울릴 때였다고 합니다. 전화벨을 받지는 못한 채 가슴만 졸이고 있어야 됐던 거죠. 그리고 이들은 문화가 다릅니다. 다행히 서독의 광부도 간호사도 큰 차별은 혹은 핍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차별들은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문화적 차이도 컸습니다. 간호사라고 한국에서는 그래도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있었는데 서독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열심히 일해도 밤이 되면 고향이 그리워지죠. 그리고 엄마가 해주던 음식이 생각이 날 겁니다. 김치도 먹고 싶었을 거고요. 그래서 어렵게 양배추로 김치를 담아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렵게 청국장을 구해서 끓여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국장을 다 먹고 났더니 소방차가 왔더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웃집에서 하수구가 폭발했다고 신고를 했던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모습은 실제 파독 간호사들이 자신들의 삶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연극단을 꾸려서 연극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연극의 한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파독 간호사가 엄마에게서 온 편지를 읽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딸 현자야 보거라. 이 편지를 보게 되면 독일이겠지? 항상 고맙고 든든한 우리 큰딸. 너무 힘들면 돌아와라. 너무 멀리 보내서 어미 가슴이 찢어진다. 오메 이년아 돈 벌라고 밥은 절대 굶지 말거라. 돌아오면 어미 곁에서 같이 살자.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편지를 받을 때면 눈물바다였습니다. 밤새 울고 나면 그 다음날 출근할 때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이런 간호사들의 힘든 삶이 국내에도 신문기사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해외 간호원들은 고달프다. 이런 간호원들이 고국에 대한 향수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 그래서 독일 간호 인력 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더라. 이런 간호원들에게 국가에서 상담을 해준다든지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 1963년부터 1979년까지 그들이 파견되었던 기간 중 모두 117명의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그들 117명 중 작업 중에 사고로 사망한 광부가 27명이고 자살로 사망한 광부가 4명, 자살로 사망한 간호사가 19명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광부들의 삶도 힘들었는데요. 이 광부들은 3년 동안 갱도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7104번 이렇게 불려졌던 거죠.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하지만 그런 서러움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또 힘든 것, 하루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를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하는 시간 동안 캄캄한 암흑 속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 또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3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국내로 돌아온 광부들도 있고 그곳에 남거나 다른 해외로 이민을 간 광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하늘 아래서 밝은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천국이다. 감사하다. 이렇게요. 광부들 중에는 광산에서 일하다가 독일인들과 마찰이 빚어지는 일들도 종종 생겼습니다. 1965년에는 독일 광부에게 폭행을 당한 한국 광부가 있었죠. 그러자 한국 광부들이 3일간 파업투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국 광부가 독일 광부에게 역시 또 얻어맞았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 광부들 30명이 독일 광부들 50명을 집단 폭행을 해서 복수를 해줬다고 하죠. 그런데 이 서독 광부들하고 늘 부딪히기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일들도 많았습니다. 서독 광부들이 파업을 하면서 한국 광부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한국 회원 여러분께 우리들은 노동자로서 기업주에 대항하여 투쟁할 수 있습니다.
단결은 언제나 국경을 초월해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 함께 투쟁하십시다. 이렇게요. 그 당시 서독에서 일하는 광부들의 여건은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힘든 여건 속에서 일을 해야 됐었죠. 그들은 모두 그 힘든 시간들을 다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남은 것은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돌먼지와 석탄먼지가 잔뜩 있는 막장에서 일을 한 탓에 분진 노출의 작업자에게 생기는 직업병인 진폐증으로 힘들어야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강원도 지역에 가면 광부들이 있죠. 그 광부들 역시도 노년의 진폐증으로 힘들어합니다. 국가에서 병원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독 광부들에게는 그런 혜택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독일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이라는 이유 때문이죠. 그들의 이런 직업병, 산업재해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은 그 시대에 그들이 감당해야 됐던 그림자였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 그들이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과거사위원회의 평가에 따르면 파독 광부 간호사의 송금액은 이들의 송금액은 가등률 100%입니다. 순수 외화 획득이에요. 원자재 값이 전혀 들지 않는 순이익이라는 거죠. 그들의 송금액은 그 당시에 1달러의 외화도 소중했던 1960년대 한국 경제 상황에 비춰본다면 국제 수지를 개선하게 하고 국민 소득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경제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경제 성장 기여도를 보면 1965년에서 67년에 이르기까지 10%가 넘는 경제 성장 기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964년에서 75년까지 그들이 우리나라에 송금한 송금액이 1억 7천만 달러입니다. 수출액 대비 거의 2%에 다다르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또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은 우리나라 해외 개척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파독 광부 간호사는 최초의 대규모 해외 인력 파견으로 이들이 현 국제화 시대 이전에 해외 개척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외 한인 사회의 형성과 발전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파독 광부 간호사들은 독일에서 근무한 뒤에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현지에 잔류하기도 하고 혹은 유럽이나 북미의 제3국으로 진출해서 재외 한인 사회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에센 지역에 가면 지난 2010년에 파독 광부 기념회관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힘든 시절에 힘들게 함께 일했던 만큼 지금도 끈끈한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파독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0주년, 60주년 행사를 하면서 그때 힘들었던 시절을 되새기면서 함께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파독행을 선택했던 것은 시대적인 배경 때문이기도 했었고요.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한 것이기도 했었죠. 그런 도전으로 원하던 꿈을 이룬 분들도 계십니다. 파독 간호보조원 출신의 김영희 씨인데요. 이분은 전 세르비아 대사였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대사 3호입니다. 이분은 어려서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저 멀리 내가 모르는 넓은 세상에 언젠가는 꼭 가보고 싶다. 그러면서 막연하게 외교관의 꿈을 꿨다고 하죠. 그는 당시 해외개발공사에서 간호보조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더니 자격이 중졸 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장에 막상 가보니 중졸은 거의 없고 고등학교의 독일어 선생님부터 은행 직원, 공무원처럼 외국에 나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던 여자들이 태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도 이 기회를 잡아서 독일에서 공부를 했고 외교관으로 특채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파독 간호보조원 출신의 박경남 병원장은 독일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간호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기왕이면 내가 더 공부를 해서 나도 의사로 활동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분은 독일로 갈 때 가족 모르게 파독 간호사 신청을 했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날 가족에게 알렸다고 하죠. 그 당시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학교 외에는 외출이 허락되지 않았고 여자가 대학에 가서 뭐 하느냐며 하고 싶은 공부도 못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뛰쳐나가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자유를 찾고 싶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원하던 꿈을 이루어냈습니다. 또 한 분, 파독 광부 출신의 권이종 한국교원대 명예교수입니다.
이분은 파독 광부로 선발되기 위해서 시골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소를 팔아서 광부 경력을 위조했습니다. 그래서 파독 광부로 떠날 수 있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탄광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천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위에서 돌멩이가 떨어질 때 불꽃이 튄다는 겁니다. 이 막장 안에는 항상 석탄가스가 있는 상태이니 불꽃이 튀면 얼마나 위험할까요? 이런 곳에서 이들은 힘들게 일을 했고 그 시간들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야 그 당시의 소회를 이야기할 수 있죠. 파독 간호사였던 서부임 씨는 용감했기에 독일로 갈 수 있었고 지금도 용감하게 산다. 앞으로도 후회 없이 용감하게 내 삶을 개척할 것이다. 파독 광부였던 신병균 씨는 지하 1000m 아래에서 배웠다. 끝나지 않는 어둠은 없다는 것을. 파독 공부 조용기 씨는 우리는 독일인보다 작았지만 그들에게 모범이 될 만큼 열심히 일했다. 파독 간호사 김우자 씨는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울다가도 어머니를 생각하며 힘을 냈어요. 파독 간호사 석숙자 씨는 낯선 땅 독일에서 서러움을 느낄 때면 마음속으로 외쳤다.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자. 파독 광부 이병종 씨는 지금도 그때 받았던 봉급표를 간직하고 있다. 거기에 내 젊음이 있기에.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파독 광부와 간호사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큰 세상에 나가서 이루고자 했던 그들의 꿈은 조국의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듯 그들이 그 힘든 일을 하면서 그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 약 2만여 명이 됩니다. 그들이 그 힘든 시간을 대부분 잘 이겨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들 각자가 자신들이 대한민국의 얼굴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여기가 어딜까요? 부자 나라 스위스의 모습입니다. 외국을 나가본 사람들은 스위스가 가장 아름답다고들 극찬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부자 나라로 칭송받는 스위스가 한때는 가난의 대명사였습니다. 스위스는 농사지을 땅이 없었고요.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상업활동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난한 스위스의 최대 수출품은 용병이었습니다. 베드로 성당의 모습인데요. 이곳의 교황청을 지키는 근위병들은 모두 스위스 용병들입니다. 교황청은 스위스 용병들에게만 근위대 역할을 맡깁니다. 15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교황 클레멘스 7세가 신성 로마 제국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끝까지 교황 클레멘스를 지키고 그를 탈출시켰던 이들이 스위스 용병이었습니다. 사실 용병들은 돈 받고 싸우는 군인들이잖아요. 돈만 더 많이 준다면 어느 편에 서서도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용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스위스 용병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요? 스위스 용병들의 활약은 그 당시 스위스라는 가난한 나라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거든요. 이와 같은 일은 또 있었습니다.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화가 난 시민군들은 프랑스 궁궐로 쳐들어갔죠. 루이 16세를 사로잡겠다고요. 그 당시 루이 16세를 지키고 프랑스 궁궐을 지키던 이들 역시 스위스 용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 용병들 역시 루이 16세를 끝까지 지키고자 했습니다. 당시의 시민군들이 당신들은 상관없는 일이지 않느냐, 모두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프랑스를 지켰죠. 루이 16세를 지키다 죽어간 스위스 용병의 옷 주머니에서 이런 글귀가 적힌 쪽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의를 저버린다면 우리 후손들이 직업을 잃을 것이다.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참 힘들었던 시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 힘든 시대들마다 포기하기보다는 꿋꿋이 버티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낸 모습들을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고 다들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잘 이겨내고 있고 그렇게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데에는 분명히 우리를 지탱하게 만드는 힘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나를 지탱하게 하는 힘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힘은 무엇인가요?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